대서양 아프리카 2자 모로코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 앤드 임기대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발발 이후 모로코를 찾지 못했던 필자는 6년 만인 올해 7월 오랜만에 현지를 다시 방문했다. 모로코는 그동안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자국은 물론 세계 지역 정세 변화에 맞서 모로코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모로코의 대외 정책은 글로벌 사우스 정책이다. 2023년 11월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대서양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AI를 출범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긴밀한 협업을 선언했다. 모로코는 고대부터 사하라 횡단로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교역은 물론 문화 교류의 역사도 쌓아왔다.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모로코는 1960년 카사블랑카 회의를 주도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운동과 대륙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1970년과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1986년 남 협력 사우스 코아퍼레이션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청 AMCI를 신설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연합 AU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 AU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한 모로코는 서사하라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로 OAU와 대립하다 1984년 탈퇴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모하메드 6세 국왕은 2017년 AU에 재가입했다. 모하메드 6세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9년 즉위 후 아프리카 국가 순방을 50여 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 1,500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 농업, 공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더 나아가 모로코 정부는 남남협력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 내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시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역학관계, 특히 알제리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모하메드 6세의 국제적 정치 리더십은 현재 많은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다. 모로코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자영업체나 언론 등에서 그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최근 모로코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정책과 연계해 추진 중인 3가지 핵심 사항에 주목했다. 첫째, 모로코의 대서양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AI다. AI는 2023년 11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대형 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모하메드 6세가 공식 발표한 사업이다. 이니셔티브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 사헬 내륙 국가의 대서양으로 향하는 해상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지정학적 고립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간 통합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2024년 1월 사헬 내륙 국가들이 서아프리카 경제연합이 COWAS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공식 탈퇴한 배경에는 모로코가 이들 국가의 AI를 통해 해양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다. 여기에는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알제리와 관계에서 모로코가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도 포함됐다. 또한 사헬 지역 국가는 물론 서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한다. 나이지리아와는 나이지리아 모로코 가스 파이프라인 협정 NMGP를 통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모로코를 경유해 유럽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모로코와 나이지리아는 물론 ECOWAS 국가와도 협력하려는 것이다. AI는 이러한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니셔티브에는 알제리로부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즉 대서양 연안을 거점으로 새로운 경제적 지정학적 중심축을 형성함으로써 모로코가 사헬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모로코의 대서양 연안을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 물류의 허브로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둘째, OAI와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이면에는 모로코를 중심으로 지역 패권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모로코 입장에서는 서사하라 문제가 모든 외교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알제리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모로코는 알제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해 국가에 손을 내미는 등 OAI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남-남 협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사하라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최근 그 대열에 참가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모로코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스라엘이 모로코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서사하라 문제가 모로코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2025년 5월 동아프리카의 케냐도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인정했다. 반면 알제리는 모로코의 서사하라 영유권 주장을 일종의 신식민주의로 비난하고 2021년 모로코와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다. 이는 모로코의 에너지 안보는 물론 영내 경제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자국에서 시작해 모로코를 경유하는 가즈-마그레브-유럽 GME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중단했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아랍 마그레브 연합 AMU를 대신해 알제리 주도로 리비아, 티니지 등과 별도 연합체 구성이 추진됐다. 전통적 마그레브 국가 간 교류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로코는 서방 국가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 나아가 걸프 국가는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다변화를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모로코의 서아프리카 국가와 관계 강화는 주목해 볼 만하다. 글로벌 강대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경쟁이 심화할수록 모로코는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하메드 6세 폴리테크닉 대학 교유 M6의 설립과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대학은 벵게리르와 수도 라바트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와 글로벌 협력 연구에 중점을 둔 응용 연구 중심의 교육 연구 기관이다. 혁신 지향적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등록금은 연간 1만 달러 약 1,4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학생의 60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강의의 60는 영어로 진행한다.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도 특징이다. 모로코 정부는 서구의 유수 대학에 견줄 만한 최첨단 캠퍼스를 갖춘 이 대학을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을까? 그 배경에는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 관계 연구를 강화하고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전략적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학이 기존의 대학과 다른 점은 현장 실습과 문제 해결형 중심의 연구 방식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또 창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내부 문제를 중요시하고 현지인 중심의 아프리카 연구 및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을 담고 있다. 단순히 아프리카 내의 한 대학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선도하고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허브로서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겠다는 모로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모로코의 글로벌 사우스 정책은 OAI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극적 질서 상황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모로코는 UM6 대학 설립과 뉴사우스 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아프리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제도 여럿 남아 있다. 사헬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테러리즘, 재정적 제약, 세네갈, 모리타니 등 일부 국가의 소극적 참여, 그리고 알제리와 경쟁 관계가 가져올 외교적 위험 요소 등이다.
향후 모로코가 이 같은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는 지역 정세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국 ODA 성숙하려면 이것이 중요하다. 앤드 이현정. 한국 공적개발 원조 ODA 생태계는 위계적 구조 속에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다. 가장 상위에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의 유무상 방향을 설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각각 주관한다. 분야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들이 각각 ODA 사업을 관리한다. 각 부처 산하에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다. 또 그 아래에는 이들 기관의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업, 학교, 비정부기구 NGO, 재단, 연구소 등이 있다.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전통적 공여국에 비해 ODA 역사와 경험이 짧다. 특히 아프리카 대상 EDCF 사업은 전체 54개국 중 18개국에서만 단 한 차례 이상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 이 중 최근 10년 이내 신규 사업이 승인된 곳은 1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 34년에 한 번씩 사업이 계속되는 국가는 10개국 정도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상황은 각각 다르다. 인프라 분야가 교통인지, 상하수도 등 위생 부문인지, 교육 부문인지에 따라 상대국 내 협력 주체가 달라진다.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도 행정구역이 달라지면 사업 현장의 환경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장 사업자는 보통 새로운 상대와 낯선 환경에 맞닥뜨리고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EDCF 사무소가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반면 사무소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등 외부 문서를 참고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실제 현장 경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 10개월간 각 전문가가 몇 주간에 걸쳐 현지 출장을 통해 작성한 타당성보고서 FS의 기초의 사업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그러나 승인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타당성보고서에서 누락 간과되거나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 또 타당성보고서의 조사 시점과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34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지 사업 실시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계약 미행, 과도한 과세, 부정부패, 현지 정부의 비협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누적되면 사업 수행기관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업기간, 지연이나 예산 초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사업 수행기관은 이를 담당 기관에 보고하고 담당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를 한국 정부에 보고한다.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지 사업 시행처는 계약보다 관행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지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한국 기업이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사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는 결정은 쉽지 않다. 이는 양국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자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계구조 내 다양한 계층별로 관계자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재가 생기면 각 계층의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기 쉽다. 정부 부처는 사업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한다. 반면 ODA 공공기관은 이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 기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업 수행기관 본사 담당자는 현장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 현장에서 수익은 못 내도 최소한 적자는 절대 안 된다고 지시한다. 현장 실무자는 위계 구조의 최하단에서 모든 부조리를 감내한다.
한국의 ODA 제도나 규정이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속에서 결국 계약 종료나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 2017년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 경찰청 치안 강화 사업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농업 현대화 사업의 앙골라 측 이해관계자도 함께 만나야 했다. 당시 앙골라 농업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사업 지연에 따른 앙골라 측과 한국 사업 수행사 측의 상호 불만이 누적돼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필자는 지연된 사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측 현장 근무자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대로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3년 한 지인을 통해 미지의 아프리카 앙골라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게 됐다. 이 책은 당시 앙골라 농업 현대화 사업의 현장 관리자였던 고진도 부장이 쓴 책이다. 책에는 아프리카, 물, 전기, 도로 없는 오지에서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 삼아 가족과 수년간 떨어져 생활하며 벌레, 더위, 풍토병,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해서 질책받으며 ODA 거버넌스의 가장 아래에서 과업을 견뎌낸 기록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2017년 당시 앙골라 출장 시 확인했던 농업사업의 문제는 특정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조사 경험이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필자는 한국 측 현장 인력의 소극적 대응에만 책임을 돌렸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했음을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CF 사업의 성패는 여전히 시공사나 컨설턴트, 현장 인력이 상대국 담당자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해결책을 얼마나 진지하게 찾아내려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 간 조율과 설득에 힘쓴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갈등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향후 심각한 문제로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 현지 사업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 과업을 완수하느라 한국의 현장 분들이 고생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현지인이 한국 현장 인력들에 대해 아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어떤 회사가 EDCF 사업을 맡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현장에 있으며 어떤 태도와 경험으로 현지 관계자와 신뢰 레포를 쌓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과 가까운 EDCF 사무소에서는 이력서상의 경력이나 자격증 학력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지인과 소통하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됐다. EDCF의 아프리카 현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는 위계 구조 내 각 계층이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소통의 해결책을 찾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축적될수록 한국의 ODA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은행 건너뛴 모바일 뱅킹 케냐, 엠페사의 힘 앤드 김광수. 현지 조사는 아프리카학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문헌의 한계를 보완하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술, 자료 확보를 통해 연구의 독창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구 중심의 연구 방법론을 극복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가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 현지 조사는 쉽지 않다. 사례비 지급조차도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예컨대 현지 보조원에게 사례비를 주려면 원칙적으로 은행 송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다가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모바일 뱅킹의 힘을 실감한 적 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냐 나이로비 구간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사이마라에서 사파리를 마친 뒤 운전기사가 주변 조그만 상점 여러 곳에 들렀다. 그는 상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서명한 뒤 환불금을 마련해줬다. 케냐 항공이 환불금을 엠페사 M-PESA에 맡기고 운전기사는 엠페사의 의뢰로 필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 정말 놀라운 그리고 신선한 경험이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본다. 케냐에서 시작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인 엠페사는 은행 계좌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돈을 주고받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2007년 케냐 통신사인 사파리콤 SAFARICOM과 글로벌 통신사 보다폰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엠페사는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송금, 현금, 입출금, 상점, 결제, 공공요금,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축, 송금, 결제,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머니 모벌머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머니는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의 상승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 레소토, 가나, 이집트 등 7개국이 엠페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MTN 모바일 머니 우간다, 가나, 카메룬 등 16개국 오렌지 머니 보츠와나, 세네갈, 튀니지 등 18개국 에어텔 머니 나이지리아, 가봉 등 14개국 에코캐시 짐바브웨 헬로캐시 에티오피아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상호 운용성과 규제, 보안장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모바일 경제는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축과 수입을 늘리는 데도 기여한다. 교육과 보건 분야 등 국가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MZ 세대와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모바일 머니 확산에는 휴대전화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프리카 대륙은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5년 기준 전체 대륙에서 약 8억 5,500만 개의 모바일 회선이 운영 중이다. 인구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44가 휴대전화 회선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약 27는 모바일 인터넷까지 이용하며 인터넷 접근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 시골 지역은 전기가 없다. 현지 조사를 떠나면 곧바로 실감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 송수신탑을 가동하고 태양광 충전기로 휴대전화를 충전한다.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를 통해 통신이 가능해진다. 아프리카의 휴대전화 보급은 금융 포용성, 고용 창출, 교육 보건 개선, 여성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치려면 디지털 교육, 기기, 보급, 보안 체계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컴퓨터보다 휴대전화가 익숙하다. 모바일 데이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국가는 전자상 거래와 MZ세대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의 주요 디지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현황을 보면 나이지리아 1억 700만 명, 이집트 9,630만 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5,080만 명 순이다. 아프리카 전체 인터넷 이용자 5억 5천만 명 중 상당수가 상위 10개국에 집중돼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 증가해서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됐다. 현재 5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고 그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프리칸 엑스포넌트 THAFRICAN EXPONENT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민주콩고, 케냐, 가나, 탄자니아 순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터넷 접속률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6.7 증가했다. 세계 평균 8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아프리카 MZ세대의 디지털 열정이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5월 제14회 아프리카 인터넷 거버넌스 연례 포럼 AFIGF이 아프리카의 디지털 미래의 강화라는 주제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렸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AI 강대국을 목표로 AFIGF를 개최했다. 포럼 이후 이어진 다르에스살람 선언에서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강화, 인공지능 AI 도입,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지역 디지털 정책 조율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청년, 여성,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9월에는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아프리카 인터넷 서밋 AIS이 열릴 예정이다. 혁신적인 디지털 아프리카를 위한 회복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를 주제로 한다. 이런 움직임은 아프리카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간 협력과 포용적 정책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AI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흐름의 자유화, 시민 참여 확대는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모바일 금융, 디지털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성장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 전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모바일 산업의 급성장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아프리카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는 골든타임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현지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